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아듀 2022 월요일의 정치현안 직설은 이제 그 2020년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의 남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집에서 가족들이랑 가족들과 함께. 뭐 케이크 만들어 먹고 케이크 만들어 주셨어요? 버팔로잉 만들어 먹고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는 얘기 좀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 그냥 뭐 애들이랑 같이 그냥 크레페 구워갖고 크림 얹어서 그냥 간단하게 예. 만들어 먹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서양 명절이니까요. 그렇죠. 예. 버팔로잉 튀겨서 하나 구워 먹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일이니까요. 네. 연말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말에 뭐 따로 계획은 없고 그냥 네. 매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아니면 이제 그 1월 1일에 꼭 일출 보러 가시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계획은 아직. 제가 이제 의원실에 있을 때 매년 이제 그 해돋이 행사를 보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4시 반 5시에 일어나 갖고 그 해돋이 행사 가는 데는 사람 워낙 많아서 예. 한 1시간 전에 먼저 가 갖고 뭐 주차 저기다 놓고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희 같이 하는 팀들이 있긴 한데 네. 1월 1일 새벽에 모여서 예. 그런 결전의 의지는 불태우지 않으려고 하고 네. 1월 조금 지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중국집 하나 예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곤욕입니다. 매년 만약에 그런 걸 하셨다고 하면은 하기 싫으실 것 같고요. 이제 연말이고 또 이제 연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성애 소장님과 맞이하는 정치현안 직설은 2022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새해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슈를 좀 돌이켜보면 일단 이게 하루짜리 이슈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송가 주변에선 근데 이게 굉장히 화제였고 네. 저희 스픽스는 심지어 특집 방송까지 만들면서 보수 참칭 패널들을 모아서 당신들이 과연 보수 참칭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캐묻곤 했는데 보수 참칭 패널 논란 물론 이제 정진석 오피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또 국민의힘 오피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뭐 일각의 항변도 있더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보수 참칭 패널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 대표가 비대위 명의로 공문을 보냈으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가 공문 보냈으면 국민의힘 입장이죠. 네네네. 그럼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수 참칭 패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것은, 그럼 방송국 바보입니까? 내가 보수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뽑아서 패널로 써주나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든 방송국에서 볼 때 쓸만하니까 불러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방송국에서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무슨 국가 운영 채널에 대해서 여당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자본으로 각각이 운영하는 채널, 이런 데서 누구를 부르든 말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장성철 등 보수 참칭 패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좀 위험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같은 질문 여러 번 여러분께 드렸는데 정치인이 하는 그러니까 뭐 잘하실 거예요. 이제 정치인이 하는 행동 중에 목적이 없는 행동은 없다. 뭐 아무리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찌 됐든 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기획을 한 것이고 계획을 한 것이고 뭔가를 노리고 했던 발언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완전 뭐랄까 대중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이런 발언을 그냥 꺼낼 리는 없을 것이다. 잃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40대 이상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알아듣는 얘기긴 한데. 네, 저 40대가 괜찮습니다. 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 줄바따 친 겁니다. 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장성철 소장을 노리는 것 같지만 장성철 소장의 입은 어차피 막히지도 않고요. 네, 장성철 소장을 일부 프로그램에서 안 쓰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데 나가서 더 하겠죠. 예, 언론은 그런 점이 재밌으니까 더 사람을 부를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 2024년 선거 준비하면서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멀어진 민심을 캐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 입장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에게 니들 조심 안 하면 너희들 모가지 날릴 거야 라는 경고를 대놓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긴장해야 되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로서 방송에 나가거나 예, 방송에 나가지 않거나 상관없이, 네, 여튼 대통령에 대한 엄한 소리를 하면 공천에서 내가 반드시 네. 이름 적어두겠다라는 전 경고를 받습니다.
한 명의 예를 들자면 원외 지역위원장이지만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천하람 변호사는 수도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서 그럼 그분을 염두한 바로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 다 포함인데 네. 순천에 과연 뭐 누구 다른 사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도봉구의 김재섭 위원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가는 입을 막을 수는 없는데 지역위원장 자리를 뺏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당에 대한 애당심을 점수화해서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전 지역위원장 날리는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는 보통 한 6명 정도 예를 들어서 장성철, 신인규, 천하람, 김근식, 김재섭, 김용태 이렇게 정도 꼽는 것 같더라고요. 한 6인 정도 어쨌든 굉장히 거론이 많이 돼서 한 6인 그 6인은 혹시 동의는 하십니까? 소장님? 그렇죠. 장성철 소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인규 변호사는 뭐 지금 딱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 모든 인물들은 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건데 근데 전 뭐 이분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유튜브 인터뷰에서 대통령 그까지 임기 5년인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들 더 길다고. 네네. 이 젊은이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이번 4년 반 동안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임기 어차피 5년 아니냐. 그 다음 세상이 오면 그때 어느 쪽의 편에 서 있었는가, 진실의 편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이었는가를 가지고 반대되는 평가를 받을 수 네.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2027년 지나고 나서 진정한 야당으로서의 정말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실 기회가 또 그때 열릴 겁니다. 뭐 길게 얘기할 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목적을 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을 염두해서 말씀하신 걸 거다. 그 분석을 놓고 보면 실제 방송에 출연하는 그 지역위원장들 중에는 뭔가 비판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은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재섭 위원장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이젠 비판을 그동안 강도 낮게 했으면 이제 비판조차 하지 마라. 라는 이제 경고가 되는 것이고 비판을 강도 높게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해라 이제. 너는 지역위원장 그만해라. 한 요 정도의 갈래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지금 뭐 일단 평가를 이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몇 명은 속과내겠죠. 좀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은 속과낼 것이고 네. 나머지들에겐 경고의 의미를 담아줄 것이고 당원들도 들으면서 당원들이 불편하게 느끼게 자꾸 만들면 지역위원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투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선에서 어디로 스탠스를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정진석 위원장이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정진석 위원장이 자기가 생각해내서 낸 아이디어였을까요? 아, 그래? 예,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그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반적인 평가가 그랬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꺼낸 거지 대통령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이런 몽둥이를 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언론하고 다 척지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 정진석 위원장이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이제 위원장들을 자기가 뭔가 줄 세우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안 칠 것처럼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해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위원장이 뭔가 이런 뭐 당무 감사를 주도한다든지 지역위원장을 줄바따 친다든지 이런 거에 되게 불편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뒷배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딩이 나올 수 있다. 당무감사는 정확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월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분 좋아했던 것이고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5월까지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고 윤핵관들을 통해서 3월 얘기를 하니까 윤핵관 호소인의 입장인 정진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죠. 네.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발언도 불쾌하셨을 수 있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충분히 교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사와 언론사를 너무 뭐 얕잡아 본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혹시나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국민의힘 오피셜로 내지 국민의힘 피셜로 내지는 정진석 위원장 피셜로 윤핵관 피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들에게 유언의 압박을 넣으면
알아서 기는 곳이 분명히 생길 거나 실무자들은 장성철 소장이나 우리 김선호 소장님이나 내지는 뭐 그게 보수 참칭 패들이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좀 뭐 맛깔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위에 이제 시국장급이나 부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굉장히 몸이 달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사려 가지고 이분들을 사전에 좀 정리하고 싶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다 밀어낸 방송에서 예,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뭐 근데 모르죠. 또 사실은 저쪽에서 원하시는 분들 앉혀드리면 되죠. 뭐 김행, 정미경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본부장한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따로 전화해서 너무 불편한데 욕한 사람만 바꿔달라고 협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11개 언론사 찍어서 바꿔 했는데 공문 쫙 보내고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언론사가 지금 냉큼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바꾸기 어렵죠. 다만 이제 민영화 시도를 앞두고 있는 YTN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예, 나머지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말 잘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그 언론에 거론됐던 6분 중에 한 분을 지난주에 통화해보고 두 분이구나. 두 분 다 통화해봤는데 두 분 다 YTN을 나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로 아니 이렇게 되면 내가 부담스러운 것보다 YTN이 훨씬 부담스럽다고. 왜냐면 YTN이 나한테 정리를 한다는 식으로 전화를 해버리면 이게 YTN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YTN도 모냥 빠져가지고 도저히 전화를 못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게 장성철 소장이 예를 들어서 YTN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장성철이라고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 정리가 된다고 하면 네네. 장성철 소장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네. 아 YTN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공문빨 잘 먹히네요. 이렇게 한마디 적는다고 생각하면 YTN 구성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 패널들의 종신 고용을 보장했다. 아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6개월 안에 자르기 되게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렇게 티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나 이제 언젠가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몰아서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네. 당장은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종신고용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제가 너무 대한민국 언론사를 너무 얕잡아 왔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종신고용을 아무튼 강행하게 해준 정진석 위원장께 그 언론에 거명되신 분들은 밥을 한번 사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쪽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실제로 저서를 공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개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아직 카드는 대통령실에서 잡고 있죠. 경찰의 수사가 지금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타이밍 보는 걸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공개 활동을 하면 네. 다시 경찰 수사로 옥을 잴 겁니다. 아. 옥죄어 들어가서 뭐 증거를 공개한다든지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 문제로 할 거라서 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로 봐야겠죠. 그럼 찔끔찔끔 하는 겁니까? 분위기를 보면서 뭐 어쨌든 이준석 전 예, 대표가? 어쨌든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뭐 본격적인 행보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굳이 대통령실과 경찰과 대립각을 세게 세워서 네. 경찰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조금 잠행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리한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려고 할 텐데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거란 말씀처럼 들리고 그 내용 중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 중에는 이제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를 두고 새우 두 마리라는 표현을 했고 새우 두 마리가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이 표현에 동의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전당대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고 실제로 고래가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 분석은 맞는 분석일까요? 둘이 합쳐서 지지율이 3%인데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이고. 자력으로 결승 진출은 어려운 상태죠.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빼려고 노력했던 나경원 의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상태로 봐야 되겠고요. 네네.
그럼 나머지 세력들이 과연 연대를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네. 장제원, 권성동은 한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한 사람은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거고 예. 그럼 장제원 의원이 그 경력에 지금 권성동, 윤핵관 밑에서 사무총장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오히려 장제원, 나경원 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예예.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합쳐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서 네. 결승전 전까지 극적인 단일화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예. 예, 그런 상태라면 그냥 세우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겠죠. 그러니까 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당대표려고 노력한다는 알겠는데 예. 그래서 뭐 음. 당대표가 돼서 뭘 음. 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 예. 두 번째는 총선이 시작됐는데 장제원 그 김기현 조가 트럭에 타고 서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그 두 분이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당대표냐. 그렇게 보면 아니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라고 각오를 한 이상 본인이 전면에 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당대표 역할은 실무적인 역할과 손에 피묻히는 역할, 즉 자신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가 당대표 역할인 거고 예. 그 자리에 누굴 끼워 넣을지는 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그림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어떻게 해도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지도와 영향력 측면에서 나경원, 장제원 조가 훨씬 더 나은 그림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저의 휴민트에 따르자면은 대통령실에 나경원 전 의원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제보가 있더군요. 이것도 뭐 휴민트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아주 고위급에 계신 분이 나경원 전 의원을 불편해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그 현실적인 힘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힘이라면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 여론조사 당원들의 결과가 어떤 나경원 의원에게 높게 나오면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주고 기후대사를 맡겼으면 네. 본인이 안 나오는 게 정치권의 미덕인데 네. 이번 정부의 특징은 뻔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나갈 건데라고 하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마라고 주저앉힐 수 없거든요. 네. 나오면 현실적인 힘이 되고 네.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잠들고 있었던 뭐 자녀 채용 뭐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 수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나경원 전 의원마저 수사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건가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설을 많이 썼죠.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튼 유력한 당권 주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능성도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관련 이슈는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폭넓게 또 많이 다루고 해서 뭐 오늘은 좀 줄이려고 하는데 스픽스나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버 당권 도전설은 이제 기존 레거시에서조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좀 그 국민의힘의 대회가 정치 역사상 가장 크게 희화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까요? 당원 가입도 이미 많이 받았고 뭐 저희 기존에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정광훈 목사의 어떤 뭐 외압설 내지는 강신업 대표설, 김세희 최고위원설, 신혜식 외압설 뭐 기타 등등인데 당원 가입 숫자가 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취재를 좀 해보니까 파악은 제대로 안 되는데 많이 있다고 해요. 네, 많이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소장님도 현 시점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아니 희화가 아니죠. 같이 정치적인 꿈을 나누는 동지 사이인데 출마 못할 게 뭡니까? 일단 네.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위장당원 이야기를 이봉규 씨가 그 당시에 신모 변호사랑 둘이서 그 이야기를 그 전날 저녁에 유튜브에서 위장당원이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다음 날 그 윤석열 후보가 위장당원 얘기를 꺼냈고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고 최근으로 돌아오면 비대위 문제 생겼을 때 가처분 신청 인용 문제를 놓고 판사 얘기할 때 조영 그 당시에 의원이었죠. 조영 비대위에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그 특정 연구에 소속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그 전날
8월 14일 저녁 7시 했던 이봉규 의원 방송에 이봉규 대표 이봉규 뭐라 TV. 그러죠? 예. 예, 이봉규 TV. 이봉규 TV의 방송에 2분 14초에 보면 나옵니다. 예,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제 어쨌든 신모 변호사가 네. 내가 대학교 때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배후 조직에 뭐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예. 그걸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상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대통령실이라고 예외냐? 제가 듣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도 심지어 링크를 서로 보내주면서 이런 거 보라고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정세 판단은 유튜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당의 그 사상적인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유튜버가 출마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자기들 안에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그것 보고 당원 가입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김문수 씨가 전체회의 나와서 윤건영 주사파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얘기했을 때 국민들은 경악했죠. 근데 그날 저녁부터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짜 인선 시작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수 세력에서 확 윤석열 대통령에 박수를 치는 그런 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인선을 이렇게 해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인선한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그 유튜브의 세계관 안에서는 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어떤 혁명 전사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다? 대통령이 드디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 안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네. 출마하시면 당대표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원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당선권 근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희화화라는 표현을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고 사실상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뭐 이 질문은 더 이상 짚지 않아도 저희가 실제 한두 달 뒤면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루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를 지금 시점에서 짚어볼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결국 이제 1, 2등 누가 올라가게 될 거냐인데 그 정도.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안철수, 유승민조가 공격을 세게 하면서 둘이 1, 2등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이 1, 2등으로 올라가 버리면 결선 투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큰 문제로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예,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친윤 쪽에서 누가 지금 실질적인 후보로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실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그냥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뭐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 건데 컷오프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모르죠. 왜 모릅니까? 왜냐하면 본선 전에 컷오프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뽑힐 때 보니까 50대 50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당원이 본선이 100이라서 컷오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룰이 없고요. 컷오프는 정해진 룰이 없고 결선이 있기 때문에 컷오프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올려요 한꺼번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컷오프를 한다고 하면 당원 100% 여론조사 이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죠. 당원 100% 여론조사. 근데 몇 명을 하는지 이런 것도 규칙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민주당 같으면 그렇죠. 예. 민주당 같으면 3명으로 추려서 3명이서 결승전을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쭉 해왔고 네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9명 추려서 5명 결승 진출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자기들 마음대로인 상태입니다. 그것도 변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컷오프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컷오프에 유튜버들이 몇 명 들어가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짚어봤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 이게 이제 현안이라고 따지면 이제 오늘자 현안인데요.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수사하는 검사들을 명단을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홍보국에서 공개한 건데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하나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신문에서 이미 다 공개했던 내용이라 그걸 이제 추려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민주당 정리해서 공개한 거잖아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 읽었던 것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크게 논란이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고 그 개인을 공격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에서 뭔가 취재를 기반으로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사마다 있는 이름들을 조합하면 이런 명단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언론사가 공개하는 것과 정당이 공개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짚자라는 반박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글쎄 저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 검사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개인적인 공격이 있다면 저는 그건 단호히 반대할 문제라고 보고요. 예, 예. 그것이 아니라 이제 비판이고 각각의 검사가 그전에 어떤 사건을 수사해 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거론되는 모든 검사들 참여연대에 가서 그때 뭔가 하여튼 이제 검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왔고 지금 어느 로펌에서 일하는지까지 쫙 정리해서 해놓은 데 가서 검색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건 뭐 시민사회와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감시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소장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반박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언론사에서 어떤 수사 검사가 있는지 기사가 나게 되면 그거를 좌표 찍기라고 일반 대중이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좌표라고 인식하면 내가 어떤 이 언론사의 논조에 동의했을 때 막 뭐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집 앞에 찾아가거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정당이 수사검사의 명단을 공개를 하게 되면 내가 주로 이제 정당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원이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진성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집 앞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연락처를 뭐 따로 알아낸다든지 테러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공격성 있는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 간단 명료하네요. 이제 정보 공개를 못하게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집 앞에 가서 배를 눌러서는 안 됩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예. 그 개별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 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식의 보복이나 협박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처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위가 문제가 있으면 당에서 못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양식 없는 당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일은 벌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그 뭐 저희가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 관련해가 잠깐 짚어보면은 지금 유동규 씨가 재밌는 발언을 했네요. 윤건영 의원을 이재명 당시 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만나게 해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아무튼 개인적으로 반박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났던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보다 뭐 그랬다고 해도 뭐 그 사람이 뭐 뭔데 뭐 이런 식의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당시 아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던 시절이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네. 2020년쯤이었죠. 그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 DMZ 영화제에 경기도가 300억 넘는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그 거절당했죠. 그래서 유동규 대표가 난 그럼 같이 일 못해 그러고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별을 한 거고 예. 그 뒤로 캠프 활동도 같이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의 지위랑 그 다음은 다른 것이라서 지금 유동규 씨가 아마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이재명 지사하고 그만큼 친한 사람이었다인 것 같은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킬 만큼 한 30명 되는 그 인재풀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맞죠.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네. 근데 2020년 이후에 어떤 사이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소 엉뚱한 변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뭐 저도 동의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절할 수 있죠. 네. 3번 정도 쌓이면 법원에다가 이 사람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체포를 하러 다닐 수도 있고 그 과정이 회기 중이면 소위 말하는 국회에서 이제 불체포 동의안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가게 될 것인데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너무 나가 있는 얘기고 사실은 저녁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다 전화 두 통해서 언제 출석하세요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6시 반나절도 안 지나서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일개 피의자들도 검찰에 출석할 때는 출석 일정을 다 조율을 합니다. 네네. 이 사건이 지금 어제 오늘 벌어진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도 아닌 이상은 그쪽은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싶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해명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정을 조율해서 가서 진술하면 되죠. 음.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냐 안 응하냐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예. 지금 검찰이 쇼를 하고 있는 쇼타임이다. 음. 검찰이
딱 정말 본령, 이번 사건의 본령을 짚지 못하고 또 주변부터 헛다리를 짚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서요. 매우 예. 좀 볼썽사납다고 봅니다. 검찰의 여론전에 일일이 응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출석 요구를 하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가서 당연히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더 정치적 싸움으로 갈 텐데 예.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안 하면 저쪽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일을 더 키울 텐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솔직히 여의도 정가에 있는 분들이나 뭐 이제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노선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0.001%밖에 되지 않잖아요. 나가든 나가지 않든 어차피 당대표를 기소할 건데 못하러 나갑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법원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부 사안 하나만 짚고 이제 저희 2022년 마지막 김성회 소장의 정치현안 직설이기 때문에 정치권 5대 뉴스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이 대목은 마지막에 짚도록 하고요. 김경수 지사 사면과 관련해서 그 대목을 좀 짚고 싶어요. 그거를 둘러싸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 이 지금 야당 내부의 어떤 권력 구도랄까요? 친명, 친문, 친노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실타래들이 어느 한순간에 김경수 지사로 확 풀리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포스트 이재명을 예상하는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차후 당 비대위원 장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건 신년이니까요. 만날 수 있는 거다. 뭐 네. 그게 1년에 횟수를 정해놓고 만나는 거 아니라서 신년에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보여지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히 언론들이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황태자다, 뭐 이게 무슨 계보와 혈통이 존재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동교동계로 불렸던 정치 세력도 그렇고 거기서 뭐 누가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출소해서 자, 내가 친문의 적자입니다 하면 거기에 당원들이 우르르 모이나요? 정치인들이 모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정치를 만약 재개한다라고 하면 그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가 지금의 민주당과 어떤 다른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저렇게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건지 총선에 저게 맞는 리더십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자, 우리 저 왕자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왕자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설책을 너무 많이 보는 언론들이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경수 지사의 앞일은 그가 출소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 다만 김경수라는 존재 자체로 무슨 대단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뭐 복권 없는 사면이고 실제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 뭐 당장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언론들은 그런 설들을 제기를 할까요? 정치 활동 재개 내지는 심지어 포스트 이재명을 대체할 사람은 김경수 그래서 김경수 아래로 친문이 다시 모인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뉴스를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제 김경수가 나오면 김경수를 중심으로 친문이 뭉치지 않겠냐라는 제가 보기엔 다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게 제가 김경수 씨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가 할 정치적 위상은 그가 출소하고 나서 본인의 행동과 말로 만드는 거지. 예.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지위, 전직 경남도지사였던 지위로 그의 자리가 보장되는 곳이 정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세습이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주 그 언론의 큰 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재명이 싫은 언론들의 희망회로 내지는 아젠다 세팅 정도로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아예 의미가 없는 얘기라서 무슨, 알겠습니다. 예. 전혀 의미 없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 이제 그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2022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희 김성애 소장께서 뽑는 정치권의 5대 뉴스, 뭐 3대 뉴스 좋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정리를 해보면 굵직굵직한 정치권 이슈들이 많았죠. 뭐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취임을 포함해서요. 취임 이후에 불거진 여러 논란들도 있을 법합니다. 일단 어떤 거를 좀 꼽아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가장 큰 뉴스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극우적인 세계관의 파퓰리즘까지 더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 즉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올지에 대한 걱정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뉴스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그 극우를 기반으로 한 파퓰리즘적 정치가 계속될까요? 아마 그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총선으로 잡아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총선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그 성적에 무관하게 이 극우주의 정치 그리고 이 파퓰리즘이 더해진 윤석열만의 정치 통치? 뭐 정치보다는 통치가 맞는 것 같아요. 이 통치라는 건 어느 정도의 시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하겠죠. 지금 전쟁 중인데 정쟁을 중간에 휴전을 할 명분도 없고 그러면 총선에서 승패는 뭘로 가려질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검사들과 스타 장관들이 얼마나 국회에 들어오느냐인 거지. 즉 단단한 아주 잘 싸우는 전투병을 몇 명 확보하느냐의 문제이지 군사 숫자에 있어서 과반 150을 넘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저격수들과 뭐 탱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작업, 즉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당선시키느냐로 놓고 갈 것이고요. 예. 그 뒤로도 전쟁 모드는 계속 이어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 미국의 지성과 치른 전쟁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결국 의사당의 그 지지자들의 난입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뭐 전 그런 상태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러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번 5년을 쭉 이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과반의 지지를 받을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진영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요. 야당과의 대화 안 하고 예. 그냥 이대로 쭉 계속 전쟁 모드로 갈 겁니다. 지금 2022년인데 그럼 2027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죠. 뭐 매우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겠는데 예, 뭐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죠. 저희가 몇 주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식 통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론,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 지지도는 뭐 희한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게 자신감의 근거나 기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아니요. 지지율은 30%대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제 40 초반인 지지율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을 찍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시 마음을 돌리는 중인 거고 그중에 네. 이제 반노조를 포함해서 이 뭉텅이별로 반정치, 반노조 또 뭐 반여성 이제 이런 그룹들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 좀 하는 것 같네라고 모이는 중인데 네. 이게 중도로 확장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 45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져서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30원나 40원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마지노선이나 뭐 유효 기간을 얘기를 했으니까 총선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너무 지지율이 낮아버리면 그 같이 사진 찍은 거 못 걸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쭉 간단 말씀이시네요. 그의 세계관 안에선 전쟁에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적장인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쏘아서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마음먹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세는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다. 네. 상대방의 적장을 꺾으면 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2022년을 정리하는 정치권의 화두 내지는 그 정치권의 뉴스를 뽑자면 모두 다 그냥 윤석열로 다 그냥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대부분의 이슈의 중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건 맞으니까요. 네네. 그거 외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아마 꼽아야 되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가치 중심의 외교, 가치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문제. 그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해양 세력인 일본으로 중심한 해양 세력에 포위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예. 2017년에 미국이 여기에 드디어 동의를 했고 2012년 당시 안 된다고 했다가 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의 품에 포 안긴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감을 얻고 좋아.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선제 타격도 일본하고 미국이 정함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보시면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조일공사를 불러다 초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불렀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네.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선제 공격, 즉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일본과 미국이 정해서 공격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이 거기에 찬성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건 대단히 굴종적인 외교다. 지금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를 지켜야 될 책임 있는 대통령이 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말이 좋아 허울 좋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지 사실상은 미국과 일본의 하수인으로 대한민국이 전락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대통령이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는 정치권 뉴스 주행의 핵심은 결국엔 윤석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중에 그래도 이제 한 해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응답자들 중에 국정 지지도가 잘한다라고 뽑는 그 응답자들 중에 가장 높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외교였거든요. 대통령 외교 잘한다. 외교를 잘하냐라고 이제 여쭈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미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몇 대목 좀 짚어볼게요.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2024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떠할 것인가는 이제 안 짚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셨으니까. 경제 2022년 잘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그럼 이제 안전망을 깔아둬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겐 중국이 안전망이거든요. 지금까지 1992년 이래 쭉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적을 도모했던 것도 중국 덕분이고 네. 특히 97년 IMF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이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빨리 끊어요.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중국도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로 점점 더 들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정리는 동의하지만 한덕수 총리 말처럼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예. 중국 면전에 침뱉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대중 무역 적자가 올해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흑자를 안 내면 흑자를 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알셉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된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서서히 안전하게 이별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지금 성급하게 상대방과 깨지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는 아주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라도 세금을 좀 든든하게 걷어서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건 이제 이 저소득층과 약층이 든 거예요. 이 최약층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걷어내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자들한테 현금을 더 주면 부자들이 알아서 돈 쓸 거야라는 다소 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즉 예. 긴축 재정은 좋은데 세금을 줄이면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는 내년과 내후년에 저소득층에겐 정말 1년 내내가 시베리아 한파 같은 겨울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국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다 포함해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제만큼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대다수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국과의 실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해놨는지를 보면 대중국 외교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념에다 섞으면 안 되는데 예, 대통령이 너무 이념적으로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을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린 그들의 돈을 보고 하는 거지 그들의 사상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돈에는 색깔이 없는데 왜 거기다 색깔을 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빨갱이 딱지를 혹시나 붙여버린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런 굵직한 담론을 주로 잘 얘기를 하지 않고 현안 위주로 짚어봤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거꾸로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22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이제 120일이 넘은 상황이네요.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철학이 통치 철학. 없죠. 통치 철학.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철학은 없죠. 그러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이라고 본인의 성격을 규정하면 이 배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가? 네. 남쪽이냐 북쪽이냐? 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 배를 그 방향으로 돌려서 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틀린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 방향을 꺾어서 가면 되죠. 예.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본인이 선장이라는 생각은 없고요. 상대방과 진영을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 중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통치 철학이 전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섬멸함으로써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타겟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다른 타겟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피와 아간의 전쟁 상태로 구분을 하니까 내 뒤에서 내가 앞을 보면서 총을 쏘고 있는데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궁시렁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내부 총질 세력. 내부 총질이라는 건 내가 적군을 향해 총을 쏘고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죽여야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전부 다 밀어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점에서는 함께 총을 잘 쏘고 있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을 왜 지금 내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사격을 잘하고 경찰을 잘 하고 있는데 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다 한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족들이 대통령을 공격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민주당 편이야라고 하면서 유족들 민주당 참호 속에 밀어 넣은 겁니다. 자기들 세계관 안에서. 예. 그렇게 되니까 창원시의 김민아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김성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유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총질을 가하는 게 그들은 이미 적이거든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민주노총도 민주당의 전위부대라고 대통령이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있는 대상이고 그 1000병 중에 1000병이 언론 노조라고 대통령이 역시 후보 시절 규정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사격도 이 사람들에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를 구축해놓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획 같은 게 있을 게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을 섬멸하는 게 유일한 국정 운영의 목표죠. 내년도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요. 상대방이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날까지 이 전쟁은 그쳐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그 리더십을 또 감옥에 보내는 일 외에는 대통령은 관심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반대 진영을 다 척살해버리고 죽이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진영만 다 남아서 그렇죠. 순결한 단일 대우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사역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대통령의 이 인식, 이 나라에서 절반이 이 손가락 한 번에 다 날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으니까 김성현 소장님과 같은 결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욕을 먹더라도 하던 게 있었잖아요. 4대강이라는 어떤 그걸 뭐 철학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행정의 방향, 그 아까 이제 뭐 선정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게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좀 물음표 딱지를 달았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 120일 넘게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그냥 저는 반대, 반문, 반민주 이런 반진영 논리에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내년에도 이런 식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벌써 피곤해지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배운 게 적폐청산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나요? 국민들이 나라 살림이 나아졌다고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본인이 검찰총장 때 했던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똑같은 걸 반복하면 국민들이 아 이번엔 잘하고 있구나라고 박수 쳐줄까요? 뭐 본인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싸우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무장 입장에서는 수사 외에는 국정 운영할 방법이 생각나질 않을 겁니다. 예. 뭐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뭘 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생각나는 거 이제 두 가지. 물론 욕을 먹더라도 한다고 했던 건 있었어요. 적폐청산이 있었고 그 말 많던 소주성이 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뭐 민주성 한다고 하지 않았대요? 민간주도 성장 이런 얘기하고 지금 또 이제 낙수 효과에 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안 한다고 하진 않았네요. 근데 전체 이제 방향, 기조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이어지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 한 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또 던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수다가 많아졌습니다. 자, 올 한 해 마지막 월요일에 정치 현안 직설 김성애 소장과 함께했고요. 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현안 직설 월요일의 순서였습니다. 저희는 내년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